that I will faithfully execute. The golden age of America begins right now. From this day forward, our country will flourish and be respected again all over the world. We will be the envy of every nation, and we will not allow ourselves to be taken advantage of any longer. Revokes various executive powers relating. I was very friendly with him. He liked me. I liked him. We got along very well. They thought that was a tremendous threat. Now, he is a nuclear power, but we got along. I think he'll be happy to see him coming back.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드디어 공식 취임했습니다. 이날 취임식 직후에요. 그런데 미국 대통령 입에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그야말로 초유의 충격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 파장, 취임식 발언을 계기로 그러면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지, 또 최악의 상황으로 만약에 한반도 핵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지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차영주 소장. 예고됐던 대로 미국 우선주의를 다시 한번 선포를 했어요. 취임식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군요. 미국의 황금기는 바로 지금 시작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2025년 1월 20일, 그러니까 취임식이 있는 오늘은 미국의 시민들에게 해방의 날이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말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와 2기 사이에 한번 바이든 대통령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재입성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지금 바로 시작한다라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이 되겠죠. 따라서 행정명령 1호가 바로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다 거부하는, 지워버리는 그런 부분들을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해방의 날의 의미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제 규정인 파리 기후협약 탈퇴, 그다음에 이제 이민 문제, 그다음에 다른 나라와의 방위비 문제, 여러 가지, 그다음에 이제 그 탄소 중립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굳이 이런 걸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부분들을 강조를 한 듯한 그런 느낌이고요. 따라서 미국이 지금 떠안고 있는 문제 자체가 미국의 자생적으로 발생했다기보다는 외부에서 발생했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단연코 거부하고 자체적으로 이제 위대한 미국을 만들어 가겠다, 이런 선언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모두가 궁금해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2기 들어서 더 독해질 거다, 그러면서 첫 번째 행정명령 뭐 할지 굉장히 관심이 모아졌는데, 아까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 행정명령 78개를 무력화시킨다. 그러니까 적폐를 소위 말하면 청산시켜버리겠다. 이게 첫 번째 행정명령이라서 저희도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었는데, 주요 행정명령들도 사실 내용이 심상치 않아요. 보면은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 탈퇴를 한다. 세계보건기구 탈퇴를 한다. 그리고 16 의회 난입 사태, 그러니까 지난번에 부정선거다 주장을 하면서 본인의 지지자들이 의회로 난입했던 사태, 여기 1,500명이 연루가 됐는데 몽땅 사면을 시켜준 겁니다. 또 불법 체류 외국인 자녀 시민권도 제한을 하고요. 그야말로 한 가지 뜯어만 봐도 저거를 한꺼번에 한다니 굉장히 충격적인 일인데, 백악관 입성 전부터 이렇게 트럼프가 파격적인 조치를 내는 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트럼프 1기보다 훨씬 강하게 미국 우선주의가 팽창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사실 취임식 날 78개를 이렇게 파격적으로 선언하고 박수치고 하는 건 깜짝 놀랐어요. 특히 이제 저는 안보 전문가이기 때문에 안보 분야를 많이 봤는데, 방위비를 유럽에서 GDP의 5% 이상씩 올려라. 그다음에 지금 왜 미국이 각국의 이 국경을 지켜주면서 다른 나라 국경을 지켜주면서 우리 국경을 지키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 그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지금 그 속도를 내고 있는데, 지금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위비 협상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긴장을 해야 되는데, 근데 또 오늘 나온 행정명령 보니까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명령은 아니고 이 부분을 엄포로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GDP 대비 2%대인 나토 국가들 국방비 지출을 5%까지 올려야 한다, 이렇게 엄포로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나토 국가들까지도 국방비를 올리라고 압박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나토 국가들 입장에서는 거의 날벼락에 가까운 선언이 아닐 수가 없는데, 근데 사실 나토 규정상에 각국은 2%의 GDP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러시아가 5.86%, 이스라엘이 5.32%, 미국이 3.36%를 사용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2.82%, 2023년 기준입니다. 그런데
유럽의 중심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은 1.52%밖에 안 쓰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나토 규정에 미달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지 않습니까? 미국은 나토를 유지하기 위해서 70%의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토 각국은 규정되어 있는 2%조차 쓰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대비태세가 완전히 엉망인데 5%가 아니라 10%로 각국이 끌어올려도 사실 러시아의 침공에 대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당연히 5% 정도는 너희가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70%나 쓰는 건 너무 많다라고 주장하는 것일 것이고 유럽 국가들 입장에서는 1% 수준의 국방비를 갑자기 5%로 증액하기는 아마 상당한 무리가 따를 것 같습니다. 지금 저 장면이 오늘 아침 우리 시간으로 오늘 아침에 트럼프가 행정명령에 사인을 하는 저 장면이에요. 근데 저 하나하나 사인을 할 때마다 속보가 뜨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게 1년, 한 2년은 걸려야지 할 수 있는 일들 아닌가 했는데 저걸 하루아침에 행정명령으로 싹 다 처리를 해버린 거라서 굉장히 놀렸는데 저 서명을 하는 과정에서 기자들이랑 질의응답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트럼프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 보유국이다. 그러니까 북한은 핵 보유국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내 귀환을 반길 것이다. 이 폭탄 발언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 핵 보유국이라는 말이 저희가 얼마 전에도 전해드렸지만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핵 보유국 이 단어를 썼었어요. 저 때만 해도 저게 뭐 실수 아니냐. 그러니까 저 사람이 폭스뉴스 진행자 출신이기 때문에 뭐 잘 모르고 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모르고 쓴 게 아니에요. 트럼프가 진짜 속내가 그랬던 거예요. 그렇죠. 온도 차이가 있었죠. 이제 피트 헤그세스하고 그다음에 국무장관 후보자 있잖아요. 루비오 이 사람도 약간 차이 있었는데 둘 중에 하나는 핵 보유국을 인정하자. 그러면 살짝 흘린 것이 아니 그래도 옛날에 일기 때는 그 역할을 좀 추진했는데 이래가지고 지금 의견이 맞지 않는가 했는데 이번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히 핵 보유국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우리 국민들도 깜짝 놀랐죠. 그러면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어지거든요. 트럼프 일기 때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게 CVID 아닙니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적인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뭐 그런 말이 쏙 들어가 버리고 이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엊그저께 보니까 또 한 뉴스에는 김정은이가 백악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주 얘기하면 지금 우리 국민들은 멘붕일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비국이 비핵화를 추동하기 때문에 우리 따라줬고 여태까지 온 국민이 그걸 바래요. 그런데 지금 완전히 180 바뀌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의아해할 겁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스타일이 한 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고 그 두 사람의 참모들이 엄청나게 강성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방향 가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조금만 보충 설명을 드리면 북한은 미국의 적성국이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북한을 가리켜서 핵 보유국이라고 하면 그 순간부터 미국의 핵 공격 리스트에 북한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스몰 D를 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을 거지만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봤을 때는 저게 북한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속내가 두 가지가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진짜로 핵을 협상할 의지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군사적으로 다른 용어로 좀 풀이가 될 수 있는 부분. 속내가 두 가지라고 하는 건데 근데 참 문구식 교수님 말대로 어쨌든 미국의 대북 정책을 이끌고 있는 이 상황에서 트럼프가 저 같은 발언을 했다고 하면은 앞으로 이 미국의 대북 정책이 완전한 비핵화에서 핵 군축 동결 그러니까 북한의 핵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여기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는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봐야 돼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사실 핵 동결 이런 순으로 가려고 하는 의도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우리 국민들은 지금까지는 그걸 뭐 했단 말이야.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핵무장하자는 의견이 여론이 엄청 비등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이 트럼프 일기 때도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코리아 패싱, 사우스 코리아 패싱 이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는 예의주시하고 정책을 같이 논하고 방향을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거 우리도 모르게 트럼프가 주도해가지고 뭐 북한을 방문하고 우리는 빼버리고 그러면 이거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한미 동맹의 어떤 금이 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은 이 부분이 궁금해하실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 핵 가지고 있는 거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니냐. 그럼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게 뭐 그렇게 유달리 큰 일이냐 이 부분을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부분이 왜 문제인 거고 국제사회에서 미국이 인정한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다 인정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유사일에도 핵무기 사용한 걸 딱 한 번, 히로시마 나가사키. 예. 그 이후로 그 미국이 원주예요, 원주.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보고 핵무기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만든 게 IAEA고 NPT잖아요. NPT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미영, 중, 러, 불 그다음에 이 5개 국만 공식적으로 핵 보유국이야. 나머지는 갖지 마. 그러나 사실상 핵 보유국이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그 핵 도미노 현상을 방지하고 엄청나게 노력했어요, 미국이. 그런데 거기를 끼려고 북한이 수없이 지금까지 미사일 개발하고 미사일 쏘아대고 하면서 야, 우리도 핵무기 가져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도 핵 보유국으로 가면은 우리는 국내적으로는 북한 같은 경우 국내적으로는 체제 안정을 바랄 수 있어요. 체제 안정. 그리고 북한이 제일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리비아나 그다음에 이라크 이런 데는 핵 개발하다가 중단했을 때 다 뭐 피살되고 했잖아요. 정권이 붕괴됐다고. 이게 엄청나게 불안한 거예요. 그다음에 북한은 또 주민들을 핵무장만 하면 다 먹여 살리겠다고 큰 소리 짱빵빵 쳐놨는데 지금 핵무장 2010년에 핵무장 했다고 선언했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내적이 지금 불안하다고. 그래서 빨리 안정적으로 찾아야 되겠다. 그다음에 대위적으로 볼 때도 자기 핵무기를 가지면은 누구도 함부로 공격할 수 없는 거예요. 북한을 안정적으로 그리고 세계적으로 위상도 올라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세계 10대 강국에 들었다고 얘기할 거예요. 지금 뭐 핵무기를 뺀 거는 거의 뭐 36위 군사력 평가할 때 그래 30위 넘는데 핵무기가 들어가면 10위권에 들어가잖아요. 국제적으로 말빨도 쓰고 그렇기 때문에 남한하고도 우리 남북 할 때 핵무기 가지고 우리는 없잖아요. 너희들 핵무기도 안 가진 것들이 뭐 맘먹으려고 해. 그렇네요. 그렇죠. 우리를 깔본다고. 미국하고 상대하고. 그럼 우리는 뭐냐고요. 그런 차원에서 북한은 이걸 죽자알자 하려고 해요. 그래서 북한이 원하는 거는 최소한 우리가 이렇게 핵 개발하고 미사일 쏘아대고 하는 건 파키스탄 정도는 우리가 지위를 확보해야 되겠다. 지금 핵 개발하고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제재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핵보유국으로 사실상 핵보유국 가면 제재 이제 해제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기 숨통이 터지는 거죠. 그래픽 한번 다시 볼까요? 아까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트럼프의 속내가 물론 아까 임철균 박사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다른 속내일 수도 있지만 저기에 사실상의 핵보유국 정도만 인정을 해줘도 북한의 진짜 기세등등한다. 권위가 확 달라진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분 나쁘죠. 그동안 우리가 육자회담 한다고 해서 비핵화 우리 따라서 정책을 따랐고 그다음에 뭐 하노이 회담, 뭐 싱가포르 하면서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을 했어요. 운전대 앞에 앉아서 우리가 견인하자 비핵화를 그랬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갑자기 핵 보유국을 인정하면은 우리 국민들은 뭐냐 이거죠. 미국에도 불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럼프의 오늘 폭탄 발언을 더 저희가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 건데 사실 트럼프는요 일기 시절에 이 취임 직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이른바 핵단추 설전까지 주고받으면서 북핵 위협을 일촉즉발 위기로 치닫게 만든 바 있었는데요. 근데 이 얼마 후에도 또 극적인 대화 모드로 확 변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발언인지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미국의 늑다리 미치광이를 반드시 불로 다스릴 것이다. 미국 본토 전역이 우리의 핵 타격 사정권 안에 있으며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는 것. 이는 결코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Rocket man, if I said, I have a red button on my desk too, but my red button is much bigger. 문 교수님. 그러니까 당시에도 저렇게 트럼프랑 뭐 김정은 간에 설전을 주고받다가 먼저 트럼프가 전화를 해서 뭐 회담 제안을 하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좀 녹록하게 흘러갔어요. 그러면 지금 문제는 미국이 이 대북 전략을 논의하는 데 있어 한반도를 한국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코리아 패싱하고 북한이랑 마주 앉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다시? 그럴 가능성이 다분히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안보적인 차원에서 채널을 구축하고 우리가 같이 해야 된다. 그동안 우리는 뭐 했느냐 그러면은. 그리고 때문에 우리 그렇게 되면은 우리 미국이 제일 싫어하는 핵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핵무장하면 일본도 가질 것이고 대만도 가질 것이고 이런 현상을 불가피하다. 정치인들은 원래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국내에서 많은 사람이 핵무장하자는 얘기가 나오면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이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하고 상당히 사전에 이 교감을 해라. 그리고 우리가 시그널을 보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갑자기 뭐 핵 보유기라는 얘기를 하니까 어리둥절을 한 것이고 우리의 진짜 외교 정말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들을수록 더 속이 답답해지는데 이쯤에서 퀴즈가 준비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그 퀴즈를 하기 전에 전제를 좀 말씀드리면 교수님과 지금 핵단추 얘기를 하다가 이 퀴즈가 나간다는 핵단추 관련 퀴즈군요. 전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악관 집무실에 빨간 버튼이 있는데요. 이것을 누르면 땡땡이 나온다. 땡땡이 이게 나온다. 퀴즈입니다. 저는 답을 알고 있어요. 저는 특파원 출신이니까. 가보셨죠? 네. 답을 알고 있는데 혹시 답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얘기하면 짜고 한다고 그러니까. 그래요? 모두 답을 알고 계시는군요. 답은 콜라가 나온답니다. 콜라 무슨 얘기죠? 앞서 제가 이제 전제를 핵단추라 그래서 뭐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긴 했는데요. 의외로 백악관에 가면 이제 빨간 버튼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콜라를 좋아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이게 단순하게 콜라를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외교 정책과에 있어서도 유머로 풀어가는 그런 도구로서 빨간 단추를 누르면 집사가 콜라를 갖다 준다. 호출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분위기 전환 차원에서 퀴즈를 좀 풀어봤는데 그런데 사실 이렇게 북핵 현실론이 그야말로 위기가 점점 고조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짚어보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고 최악의 상황에 서울 상공에 만약에 핵폭탄을 쏜다면 어떤 일이 좀 벌어질 수 있어요? 뭐 상상하기도 힘든 싫은 일이 벌어지는데요. 일단 앞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인류가 핵을 경험한 게 히로시마 나가사키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들어갔었던 15킬로톤의 이제 핵이 떨어진다라고 지금 이제 그보다 더 많은 양이지만 그 양이 일단은 용산을 중심으로 서울 중심이 용산이니까 거기에 이제 떨어진다라고 가정을 하면 반경 1.8km는 폭풍으로 열폭풍으로 다 사라져 버립니다. 저기는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과거 히로시마 나가사키 사례를 보게 되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뒤에 1.8km는 그렇고요. 그 뒤에 4.5km는 열폭풍이 나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명 피해가 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방사능 낙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면서 이게 이제 조사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서울 인구의 약 한 10% 정도인 약 125만 명 정도가 사망에 이를 정도다라는 현재 지금 조사 보고서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얘기만 들어도 참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사실 뭐 미 국방부의 기밀 문서에 따른 시뮬레이션이어서 히로시마 원폭 규모랑 가정을 했을 때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의 북핵 수준이랑 비교를 하면은 그 피해 훨씬 큰 거 아니에요? 6차 핵실험했을 때 그 규모가 50에서 100킬로톤이었어요. 근데 이제 히로시마, 나가사키, 히로시마는 15킬로톤, 나가사키는 20킬로톤 정도로 봐요. 그러면 최소한 6배 정도 위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실 히로시마에 틀어정 없다는 한 6배 위력이 더 셀 거 아니냐. 그래서 뭐 반경 3km 정도는 완전히 녹아버릴 것이다. 그다음에 뭐 반경 4.5km는 뭐 완전히 그 사람이 재구시를 못할 정도로 이렇게 없어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뭐 13.5km까지 반파되고 그래서 이거는 상상하기 참으로 싫고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그래서 6차 핵실험까지 하면서 50km, 100km톤까지 이렇게 했다는 거는 자기들이 뭐 거의 우리는 이 정도 핵무기면은 미국도 두려울 정도다 이렇게 이제 선언할 수 있는 이런 수준이라 이거죠. 그렇군요. 어쨌든 뭐 가상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가정을 한 상황이라지만 설명을 해주신 것만 들어도 상당히 끔찍한데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실제로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죠? 아까 그래프 보면은 그래프 보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핵폭발의 3대 요소 중에 가장 큰 피해를 야기하는 게 열핵 폭풍입니다. 열핵 폭풍이요? 그게 2초 만에 1km에 도달하고요. 5초에 2km, 8초면은 3km에 도달을 합니다. 이 열핵 폭풍에 노출이 되면 순간적으로 압력이 상승하면서 고막이 파열되고 내장 기관이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인데 문제는 이 열핵 폭풍이 지나갈 때 자동차라든지 노출되어 있는 도시가스관이라든지 주유소도 같이 기화하면서 폭발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압력이 떨어지고 압력의 변동이 생기면서 진공이 발생을 해요. 그 진공으로 건물에 대량 피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북한이 만약에 우리 서울 같은 대도시 핵공격을 하게 된다면은 500m 이하의 저공 폭발을 노릴 겁니다. 그게 가장 피해 효과가 크거든요. 그런데 히로시마는 목조 건물이 대부분이었잖아요. 저 열핵 폭풍은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나 산악지대에 부딪히게 되면
에너지가 급격하게 감소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피해 규모가 물론 지금 우리 시뮬레이션에서 나온 저 정도의 피해는 발생을 할 수 있는데 괴멸적인 피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그 정도 수준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핵 공격을 한다는 경보가 나타나게 되면은 시민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정부의 안내에 따라서 가장 가까운 대피소나 아니면은 지하시설 또는 지하철역 등지로 대피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북한의 지금 핵 능력 정확하게 어느 수준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고 북한이 선전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 미국이 인정하는 이런 상태를 볼 수 있는 미국이 인정하는 거는 하노이 싱가포르 회담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핵무기를 고도화의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고 이번에 들어서는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거라고. 그러면 이미 핵 고도화에 들어섰다. 북한이 선전하는 양상으로 볼 때는 1차, 2차에서부터 6차까지 1, 2차는 주로 터질 거냐 말 거냐 원자탄이. 그다음에 2차, 3차는 소형화에 주력했어요. 4차는 수소폭탄 실험하고 5차는 자기들이 만든 표준화된 그 핵탄두가 어느 정도 이 위력을 발휘하느냐. 6차를 이제 이 클라이맥스로 6차는 수소탄을 하면서 ICBM에 실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6번 실험하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했단 말이에요. 선전을 했어요. 그다음에 6번의 핵실험을 해가지고 인도, 파키스탄은 똑같이 동일하게 6번 핵실험하고 나서 사실상 핵무기 인정받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그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 물어보는 것 중에 그러면 핵무기 몇 발 가지고 있어? 뭐 이런 얘기를 질문 많이 하는데 사실상 소련이 제일 많이, 러시아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 그다음에 뭐 영국, 프랑스, 중국 이런 정도인데 사실 여기저기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종합해 보면은 북한이 한 50에서 100발 정도 수준을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 특히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50발 정도 가지고 있고 지금 추가로 90발까지 할 수 있는 능력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금 전에 아까 영상에서 나왔던 그 빨간색 탄두가 장착된 김정은이 그거 보는 장면이 이게 화산 31이잖아요. 이게 전술핵 탄두 이건데 8종의 미사일에 장착이 가능하다 이게 북한이 발표한 거예요. 이거를 예의주시해 봐야 된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하는 말을 고지고대로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북한이 지금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40년까지 북한이 만들 수 있는 최대 핵탄의 발수가 아산 랜드 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410발에서 440발 정도이거든요. 그런데 저 8종에 해당하는 무기체계 모두에다 핵탄을 탑재할 수 있는 수량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포 11 라형, 북한이 최근에 250대의 텔을 만들었다고 자랑했던 그 미사일을 텔 한 대에 4발이 달리거든요. 그럼 다 합치면은 1000발입니다. 그 1000발을 가장 가까운 근거리에 떨어지는 탄도탄에다가 핵탄을 장착할 정도의 수량이 나올 리가 없죠. 그렇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저 8종 중에서 핵탄을 장착할 수 있는 것은 화성포 11 가형, 화성포 11 다형 정도, 그리고 해일 핵어뢰 정도, 이 정도는 장착을 할 수 있는데 나머지는 핵탄을 장착할 수량을 북한이 보유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대부분의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저 8종류를 공개를 하면서 여기에 핵탄을 장착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느냐? 저걸 보면 북한의 전략 전술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 한미연합 전력의 방공망에 상당한 과부하를 가하기 위해서 대량의 발사체를 섞어 쏘기로 발사를 할 겁니다. 그럼 우리 한미연합 전력은 저 8종이 전부 핵탄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요격탄을 상당히 발사를 하겠죠. 그 요격탄이 소모된 순간에 실제 핵탄이 들어있는 화성포 11 가형이나 다형을 뭐 계룡대라든지 공군기지라든지 이런 곳에 떨어뜨리려는 의도가 있다. 그리고 접근하는 미 항모전단에 대해서 순항미사일이나 핵어뢰 등을 사용을 해서 북한판 A2AD를 실현을 하려는 것이다. 북한판 CNA, 재래식 핵 통합 전력을 구축하려는 의도로 보여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또 지난해에 북한 김정은이 32년 만에 이거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하기도 했어요. 그 장면을 대대적으로 또 선전을 하기도 했는데 저희가 관련된 영상 또 준비를 해서 보내드릴 텐데 이게 우라늄 농축 시설을 직접 김정은이 시찰을 하면서 우리 이렇게까지 핵이 고도화되어 있다 자랑을 한 거예요. 굉장히 이례적이죠. 저 장면이죠? 맞습니다.
저기에는 한 3가지 정도의 의도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첫 번째, 북한은 김정은의 기하급수적인 핵역량을 뒷받침할 능력이 충분히 있다. 그걸 대내외적으로 과시해서 김정은의 업적을 뒷받침하는 거. 둘째, 우리 핵역량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이다. 그러니 너희들 미국 CVID 포기해라. 셋째, 저 원심 분리기에 들어가는 재료가 유럽에서 나오거든요. 저게 4국가 5국가를 거쳐서 세탁돼서 북한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대북 제재는 이미 무력화되어 있으니 우리에 대한 제재를 풀어라라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관련해서 퀴즈가 준비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북한 기술 발전 뒤에는 땡땡땡이 있다. 땡땡땡이 있다. 바로 답을 말씀해 주실까요? 예, 답은 이제 스파인데요. 이게 지금 어떤 얘기냐면 북한 핵 기술을 하기 위해서 우라늄 농축 기술이 필요한데 이게 이제 파키스탄과 연계돼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많이들 합니다. 근데 이제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앞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핵을 보유하고 있지만 인정받지 못했는데 발사체가 없어서 이제 그런 면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북한은 이제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이 있기 때문에 발사체와 우라늄 농축 기술을 맞바꿨다. 여기에 북한 외교관 부인인 김신혜 씨라는 사람이 연루가 되는데 김신혜 씨가 이제 파키스탄에서 사망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파키스탄 기술을 북한이 갖고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인도가 암살했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밝혀진 것은 북한이 이제 CIA와 접촉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암살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 시신을 파키스탄 공군기가 북한으로 인도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라늄 농축 기술이 같이 비행기에 실려왔다. 그래서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데 있어서 김신혜 씨가 모종의 역할을 한 게 아니겠나 그렇게 지금 현재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저렇게 북핵 위협이 고도화될수록 뭐 우리나라도 삼축 체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는데 트럼프의 이번 폭탄 발언 때문에 더 방위 태세를 굳건하게 갖춰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몰랐던 이야기 마무리하기 전에 또 퀴즈 점검을 해봐야겠죠. 퀴즈 띄워주시죠. 북핵 기술 발전 뒤에는 땡땡땡이 있었다. 너무 좀 전에 나왔던 퀴즈여서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하나, 둘, 셋. 스파이. 네, 스파이. 네, 답을 맞춰주셔서 저희 지식 배터리 또 80에서 100%로 완충됐습니다. 네, 이야기 마스터 3분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 T2 airplanes, many boots on the ground. We had a lot of boots on the ground. 자, 북한 김정은이요. 엄청나게 큰 방사포를 이번에 새로 만들었다라면서 시험 사격 현장을 김주혜를 또 데리고 갔습니다. 한번 영상으로 볼까요? 자, 이겁니다. 이 북한이 공개한 건데요. 보면은 여러 대의 포에서 방사포가 저렇게 날아가고요. 저게 수백 킬로로 날아갔다. 그렇게 해서 바다 위에 이제 표적을 만들어 놨는데 그 표적을 저 방사포가 저렇게 멀리 날아가서 명중을 시켰다. 저렇게요. 하면서 북한이 얘기하기로는 이게 한 358.5km, 소수점짜리까지 세부적으로 또 공개를 하면서 저 해상 표적을 때렸고 여기를 김주혜를 또 데려갔다라고 공개를 한 건데 아니 김주혜 데려간 것도 놀랍긴 하지만 김대영 평론가 이 뭐 소수점 단위까지 공개를 할 정도 여기에 이거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거죠? 지금 북한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앞서도 설명해 주셨지만 이 소수점까지 표현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감을 가지고 참관을 했고 그다음에 원하는 성능을 발휘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북한이 그동안 이제 이 핵탄두 소형화 작업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만들어서 여러 무기 체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 공개한 이 대구경 방사포에 쏘는 일종의 이제 탄도 미사일로 봐야 되는데 여기에도 지금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우리에 대한 위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뭐 사거리에도 나왔지만 350km 이상 날아갔다는 걸 감안해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군사 분계 선상에서 만약에 사격을 한다 그러면 한 개성쯤에서 그렇죠. 거기서 쐈을 경우에는 우리 육해공군 사령부가 있는 계룡대라든가 뭐 이런 핵심 군사 시설을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좀 상당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북한의 도발이요 시점도 상당히 미묘합니다. 뭐냐면 미국이 이제 새로운 국방 전략을 짰는데요. 이게 소위 NDS라고 불립니다. 근데 이걸 설계한 이 NDS 보고서를 설계한 핵심 인사가요.
콜비 차관이라고 국방 차관인데 이 사람이 한국, 일본 포함해서 이제 뭐 아시아를 순방 중일 때 이 도발을 감행한 겁니다. 일단 이 NDS가 뭐길래 이렇게까지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죠? 국방 전략이라는 것은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오면 국가 안보 전략을 먼저 발표를 해요.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도 작년 11월 말에 국가 안보 전략 발표를 하고 그래서 미국이 취하고 있는 주요 안보 위협이 무엇인가를 명시를 하고요. 그에 대한 그 미국의 대응 전략을 갖다 이제 쭉 나열을 하는데요.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서반구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안보, 이와 더불어서 중국 견제를 중심으로 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화 번영을 핵심 이익으로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그 국방 차원에서 이제 그 구체화하는 것이 국방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안보 군사 측면에서 국가안보 전략을 구체화하는 거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어떤 안보와 지켜낼 수 있는 문서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문서의 설계자라고 할 수 있는 에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이 방문하니까 항의 차원에서 어떤 무력 시위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머릿속에 지금 북한이 어떤 상황인 건지 이걸 볼 수 있는 그런 문서이기도 한 거군요. 자, 그런 만큼 이 문서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저희가 지금부터 뜯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그냥 지나치기 어려운 대목이 하나 보였습니다. 뭐냐면 기존의 것과 한번 비교를 해봤을 때 문장들이 막 사라졌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문장들이 없어졌다고 해요. 확장 억제라는 이 표현이 있다가 빠졌대요. 빠지고 결정적이지만 더 제한적인 지원이다 이러면은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예, 확장 억제라고 하는 표현이 좀 새롭게 생소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텐데 결국 미국이 적으로부터 핵 공격을 받았을 때 그걸 대응하는 게 이제 억제력, 미국이 가지는 억제력인데 그걸 동맹국인 한국에게 제공한다. 그랬을 때 확장 억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전에 바이든 정부 때는 이 확장 억제라는 표현을 구체적으로 여러 군데 썼어요. NDS에서 5번이나 썼고 실제 NSC 합치면은 국가안보 전략까지 합치면 더 많은 숫자의 표현을 썼는데 이번에 그게 빠져드는 얘기예요. 그러면 미국이 우리를 향한 확장 억제, 우리 핵으로 우리를 안 지켜주겠다는 거냐? 그런 거는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원을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어떤 지원이냐? 결정적인 지원을 하겠다. 이 결정적인 지원은 핵 억제를 얘기한 거거든요. 미국이 핵 억제는 제외하지만 제한적이라고 그랬거든요. 재래식 분야에 대해서는 한국이 책임을 져라. 이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 진짜 위험할 때만 도와준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핵 위협을 받았을 때 미국의 핵 전력을 동원을 해서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죠. 자, 그런데 그 의중을 한번 뜯어보죠. 있다가 없어진 거잖아요. 확장 억제라는 말 자체가. 그러면 물론 트럼프의 심중을 더 들여다봐야겠지만 이걸 없앴다는 것도 나름대로의 판단일 것 같거든요. 그 얘기인즉슨 조금 더 나아가면 해구산이 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염려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이제 확장 억제라는 거는 해구산하고 개념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확장 억제는 물론 핵도 들어가지만 거기에는 우리나라가 갖고 있지 않은 재래식 무기들 혹은 비물리적 수단들, 뭐 전자전 같은 우리가 좀 약한 부분도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확장 억제는 다 들어가는데 핵 우산은 지금 이제 영상에 나오고 있지만 B2 폭격기처럼 그러니까 핵무기를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전략 폭격기라든가 그다음에 전략 원장 또 한 가지로는 ICBM 같은 무기들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는 뭐 과거에는 전술 핵무기라고 불렀지만 지금 이제 비전략 핵무기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전히 해구산 차원에서 제공을 하겠다는 거는 기본 입장입니다. 다만 이게 최근에 이 트럼프 행정부의 뭐 여러 가지 논란들 때문에 동맹 입장에서 좀 불안한 측면이 있죠. 우리 입장에서도 이거 이러면은 해구산까지 안 주겠다는 얘기인가? 있던 문구를 없앤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우려되긴 하지만 해구산 자체를 만약에 안 제공했을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때문에 요거는 공고에 유지를 하겠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공고에 유지는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게 그러니까 좀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죠. 재래식으로는 알아서 좀 해라 약간 이런 뉘앙스로 읽힌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재래식 전력에 대해서는 한국의 책임과 부담을 더 늘리고 미국은
핵 억제, 핵 대응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뭐 미 전쟁부 장관 피트 헤그세스가 작년 SCM 한미 연례안보 협의회에 와서 그걸 강조했고 또 한미 공동 성명에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기백 장관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미 국방 전략서 이번에 콜비 차관이 와서도 안 장관을 만났거든요. 한미 동맹이 더 완벽하게 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확장 억제라는 문구가 사라졌다는 걸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 이 문구만 또 없어진 건 아니에요. 이번에는요, 이 문구도 사라졌습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 이게 원래는 있었죠. 옛날에는 이 문서에 있었는데 이게 바뀌고요. 어떻게 됐냐. 보면은 분명하고 현존하는 위협, 이 조금 새로운 문구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이 비핵화, 이거는 어떻게 한미 간 그 전략 뭐 이런 거 할 때 사실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그 문구인데 이게 빠졌다는 거는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북핵이 안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앞에서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해구산을 혹은 뭐 확장 억제를 제공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에서 확장 억제라는 그 표현이 빠진 게 아니고 미국의 국내 정치적인 그런 요인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NDS에 분명히 핵 전력을 현대화한다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장 억제를 얘기를 안 하는 거는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또 그 중시하는 것이 안보 비용을 줄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화당 지중해 마가 세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미국이 전 세계 문제에 개입하면서 국방부를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려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워딩을 좀 순화시키고 다른 용어를 쓰면서 이제 그 대비 태세를 강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또 연장선상에서 북핵에 대해서도 비핵화라는 언급은 안 하지만 북핵을 미국 안보에 있어서 분명하고 현존하는 위협이라고 얘기해서 분명히 대응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핵화 얘기를 안 하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가지고 어떤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북한이 비핵화라는 용어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거부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좀 이중적인 것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북핵 위협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지만 어떤 그 북한 문제를 풀 때는 대화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여지를 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약간 국내 정치적인 이유인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이쯤 되니까 뭐 아까 해구산 얘기를 해주셔서 김대영 평론가가 설명해 주신 것처럼 해구산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우려를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그래픽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자, 일단 해구산 한번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김대영 평론가님. 그러니까 만약에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북한이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거나 공격할 임박 징후가 있다. 그러면 미국의 해구산이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중요 군사 시설에 대한 뭐 선제 타격이 될 수 있고요. 또 지금 뭐 영상으로 나왔지만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쏜다거나 아니면 전략 폭격기들이 북한 내 주요 시설을 타격하고 아니면은 수중에 있는 전략 핵잠에서 SLBM을 발사해서 북한의 핵 발사 의도를 사전에 저지하는 그런 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공격을 받았을 때는 그에 대응하는 거를 핵 공격을 미국이 대신 수행해 준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전문가들의 생각은 NDS의 뭐 표현들이 조금 달라졌다고 해도 우리가 뭐 확장 억제나 해구산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좀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니까 비핵화 얘기로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이게 자칫 그러니까 국내적인 목적이라고 해도 트럼프에게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게 북핵을 용인해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느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김정은의 지금 마음속에 그리는 목표는 그런 거예요. 지금 이제 5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은 NPT 체제에서 그 나라를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인도라든지 파키스탄이라든지 이스라엘 이런 나라는 그 5개 안 들어가지만 핵보유를 국제사회가 뭐 문제 삼거나 제재를 가하거나 하지 않거든요. 적어도 김정은은 자기들이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가서 핵보유도 인정받고 제재도 풀고 그걸 사실 바라는 거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비핵화 표현을 잘 안 쓰고 문서에도 빠지니까 우리는 이제 내 목표가 내가 비핵화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대로 되네. 그렇다면 이제 마음대로 ICBM도 개발하고 이번에 이제 9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정말 핵 역량을 마음대로 강화해도 제재라든지 이런 거 없을 수도 있어. 그 오판을 하면서 한미 동맹을 이간시키고 그런 어떤 잘못된 그런 신호로 판단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